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자연 치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임플란트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인공 치아를 심는 거죠. 기대도 크지만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관리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치아입니다. 몸에 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내 상태로 임플란트가 가능할지 또 언제가 좋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임플란트 치료 기간 동안 고생스럽다는데 건강에 문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임플란트 가장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경희대 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플란트 고민하는 분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게 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다든가 또 자신의 체력이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 질환, 전신 질환에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예. 당뇨병의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역시 아주 직접적인데요.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체력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면역력과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임플란트 식립 후에 치유도 원활하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력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없고 또 건강하다면 나이가 90세가 됐다. 그래도 이런 임플란트를 그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예.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전신적으로 건강하시다면, 전에 말씀드린 심각한 전신질환이 있지 않고 건강하시다면 나이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보다는 잇몸뼈의 상태,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또 젊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임플란트는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임신부는 어떻습니까? 임신 중에 임플란트 해도 될까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예. 임신하기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임신 초기를 조금 지나고 임신 중기에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또 임신 중기는 안정기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이때 진행하고 출산 후에 임플란트 보철로 마무리하는 그렇게 시간을 분배하셔도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신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약물이기 때문에 사용 약물과 투여 기간 등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임플란트 잇몸뼈에 어떤 고정체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네. 틀니와의 차이를 생각하면 그런 이제 빠진 부위에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쏙 집어 넣어서 심는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는 이가 빠져서 없는 그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틀니와는 다르게 발치 후에 그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와 단단하게 결합된 후에 이제 이를 완성하는 그런 술식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브릿지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예. 이 브릿지와 임플란트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브릿지는 임플란트가 이제 요새처럼 발전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 전에 했던 이제 빠진 이를 대체하는 치료가 브릿지였는데요. 브릿지는 이제 양 옆에 치아, 그러니까 빠진 치아가 하나가 있으면 양 옆에 치아를 깎아서 그 빠진 자리에 인공 치아를 집어넣어서 양 옆에 치아를 다 연결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치아가 하나가 빠졌다면 앞에 니 하나, 뒤에 니 하나 그렇게 깎아서 3개짜리 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그렇게 옆에 치아를 건드리거나 깎거나 하는 과정 없이 그 빠진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딱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인접 치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브릿지 방식을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때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개발 단계였고 좋지 않았고 이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예.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빠진 치아를 브릿지 치료로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네. 또 양옆에 있는 이를 또 깎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비효율적인 부담입니다.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효율성도 그렇고 그나마 건전할 수 있는 양옆의 치아에 손을 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손상이 가해지는 사실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개발되고 또 발전되면서 이런 방법은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임플란트 어떻습니까? 이게 치아 빼고 나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발치 후에 바로 그걸 이제 즉시 식립이라고 하는데 네. 발치 후에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잇몸 질환이 없거나 염증이 없이 잇몸뼈가 건강하고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 잇몸뼈가 너무 안 좋다거나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한 경우라면 그 염증을 다 가라앉히는 일정 기간을 좀 기다린 후에 뼈도 어느 정도 다시 재형성이 된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보통 이제 임플란트 하면 발치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네. 바로 이렇게 식립하는 것도 가능은 한 거군요. 물론 이제 건강해야겠습니다만 잇몸뼈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잇몸뼈가 이제 아무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맞는 건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무는 기간에 사실 우리가 별도로 처치를 할 것은 없고요. 예. 별다른 처치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잇몸뼈가 아물게 되고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었는지 그 고정력을 확인하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치료가 되고 생성이 되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에서 이제 잇몸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치주염이라든가 또 치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은 꽤 많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염증이 만약에 있으면 이 질환들을 먼저 치료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고려할 때 잇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주염과 같은 그런 염증이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전에 그러한 치료를 먼저 하고 염증을 다 가라앉힌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잇몸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임플란트의 안정성이나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잇몸 치료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브릿지, 틀니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 임플란트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이제 기능과 외관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서 저장 능력도 그냥 새 치아가 하나 생긴 만큼 똑같이 저장 능력도 뛰어나고 예. 주변 치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깎아내거나 그런 손상시키는 부담을 주지 않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개발된 역사가 어떻습니까? 언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임플란트를 하게 됐나요? 우리 2000년대 초만 해도 임플란트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고요. 그거를 예.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숫자도 많지 않았는데요. 사실 임플란트가 이제 점점 더 많이 교육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서 요새는 거의 모든 치과에서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치과 의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돼서 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었고 예. 최근에는 또 그런 이제 보험 임플란트라는 제도 때문에 예. 더 환자들께서도 진입 장벽을 낮게 느끼고 편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또 치료 효과도 괜찮고 맞습니다.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게 한 이제 20년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여러 장점이 있는 임플란트인데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오래 네. 걸린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아무는 과정
예.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기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길어집니다. 뭐 틀니를 한다든지 브릿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교적 금방 끝나는데 예. 임플란트는 그런 기간을 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은 어찌됐건 잇몸 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어 넣는 것도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처음에 언급드린 전신질환이 심하거나 뭐 그런 조절이 되지 않는 전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 피가 나고 잇몸을 열고 하는 그런 수술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요. 뭐 비용도 아무래도 뭐 틀니를 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예. 꽤 이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요즘 저렴해진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많이 이제 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대중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뭐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예.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이제 뭐 틀니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격대가 조금은 더 있는 편입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보험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 네, 이게 부분도 이용하시면 65세 이상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잘 시기에 맞게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치료 비용의 부담을 아무래도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이제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적응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우선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CT 등을 통해서 이제 일단 뼈 상태를 확인을 하죠. 예. 그러면서 어느 부위 뼈가 어떻게 건강한지 나쁜지 이런 계획을 먼저 하고요. 예. 잇몸 뼈가 좋다면 이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봤는데 잇몸 뼈가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 뼈를 미리 만들어 놓는 골 이식, 그러니까 뼈를 보강해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한 후에 임플란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뼈 속에 이렇게 식립을 하였다면 일정 기간 뼈와 임플란트가 잘 결합되도록 기다린 후에 이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뼈와 임플란트가 잘 결합이 되었다면 그 위에 이제 치아를 만들어 놓고 완성을 합니다. 예. 그게까지가 완성이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과정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네. 제일 먼저 뼈가 건강해야 가능하니까 상태 확인하고 맞습니다. 이제 뼈를 이식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네. 아무튼 이 기간이 꽤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치료가 끝나게 되면 거의 뭐 자연 치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기 이처럼 쓸 수가 있는 거군요. 그것도 가장 큰 장점이 될 테고요. 네네. 예. 임플란트는 그럼 이 어디에다가 이게 심게 되는 겁니까? 이게 턱뼈에 붙이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는 인대 조직에 붙이는 건가요? 인대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그 인대 조직은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우리 자연 치아는 잇몸뼈에 완전히 박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인대, 치주 인대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는데요. 예. 발치를 하면 그 치주 인대도 같이 없어지고 그렇군요. 뼈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치주 인대가 없는 구조인 거고 뼈에 그냥 바로 식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고정체가 턱뼈에 잘 붙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시간이 좀 네. 걸리나요?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그걸 이제 골 유착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뭐 그 특정 뼈마다도 다르긴 하지만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고 6개월씩 기다리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임플란트의 그 표면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예. 요새는 뭐 상악인지 하악인지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는 납니다만 빠르면 한 달 아니면 한 3-4달 정도만 기다리면은 충분히 그 골 유착이 완성이 됩니다. 그 고정체가 뼈에 단단하게 이제 붙는 기간도 예전보다는 많이 짧아졌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뭐 재료나 이런 것들 차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럼 붙는 동안에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는 이제 그 골유착, 뼈랑 임플란트가 붙는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부분 뼈랑 임플란트는 잘 붙지만 뭐 뼈가 너무 부실했다거나 약했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뼈랑 붙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저도 주변에 보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잘 유착이 되지 않아서 도로 뺐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뼈랑 붙는 골유착의 실패로 이제 빠지게 돼서 재수술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좀 고령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이 자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 골다공증이 의료진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줬으면 이제 뭐 실패가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염증 조절이 잘 안 돼서 아까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이제 염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임플란트가 괜찮은 것 같다는 판단하에 식립을 하였지만 그런 당뇨병의 그런 요소들이 골유착을 방해해서 뭐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플란트에 쓰이는 재질이랄까요? 재료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임플란트 재질은 티타늄이라는 재질로 대부분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티타늄 표면, 그러니까 뼈랑 닿고 뼈랑 붙어야 되는 그 티타늄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임플란트 회사마다 뭐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뼈랑 더 잘 붙도록 티타늄 표면을 계속 어떻게 예. 처리할지 그런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재료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가격 차이도 좀 있고 해서 맞습니다. 고민을 하더라고요. 비싼 게 좋은 건지 뭐 저렴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도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떠한 회사에 어떠한 임플란트를 선택할지는 사실은 치과 의사의 몫입니다. 예. 치과 의사들이 그동안에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 회사의 제품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기반에는 이제 뭐 뼈의 상태라든지 뭐 환자의 나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 회사 이 제품이 가장 좋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요새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도 각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이제 대중 CF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게 좋다고 환자가 판단해서 나는 이 회사 임플란트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않다. 그거는 상업적인 광고에 노출돼서 환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없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예. 더 중요한 건 치과 의사의 선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믿고 따라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이제 자연 치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뼈 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특별한 뭐 관리가 너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없는 이상 굉장히 오래 뭐 잘만 관리되면 평생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임플란트 위에 이제 머리에 해당하는 그 보철물은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래 기능을 하면은 뭐 닳고 마모가 되고 뭐 파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임플란트 보철물은 저희가 수명을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년 정도 지나면은 바꿔 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게 파절이 없거나 마모가 없고 잘 또 뭐 그런 유지가 되었다면은 그것 역시 뭐 10년이 수명이 아니고 20년도 쓰실 수 있고 30년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임플란트 이후의 관리도 중요할 텐데 이게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주위로도 자연치랑 제가 이제 유지 관리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치가 잘 안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면 거기 역시 치태가 생기고 또 치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자연 치아에 생기는 염증을 치주염이라고 하고요. 예. 임플란트 주위에 생기는 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 똑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증상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증상이 나타난다면 뭐 환자분들께서 당연히 뭔가가 불편하고 피가 나고 해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예민한 환자 같으면 더 그걸 잘 느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조금 그걸 방치하실 수 있고, 뭐 그런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제 임플란트를 이번에 했다고 이걸 내가 이제 평생 영구적으로 잘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정기적인 치과의 방문을 통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양치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임플란트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지혜의 몰래 한 사랑 듣고 계속 이어가죠.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족한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당뇨병 치료제지 않습니까? 이게 종류가 다양하죠. 네, 당뇨병 유형에 따라서 먹는 약도 있고요. 주사 치료도 있는데요. 네. 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이나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싫어하지만 이렇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인슐린 주사 대신에 먹는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들 주사를 좀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당뇨병 초기에 혈당이 매우 높다면 첫 치료부터 주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약이 만들어지면서 이 당뇨라는 정말 고대1로 불치병이었던 이 당뇨가 치료의 길을 찾게 된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인데요. 예.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형 당뇨 환자라 그래서 인슐린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바깥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요법, 운동 및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인슐린을 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로는 뭐 질병이나 수술, 또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이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단기간 인슐린을 쓰고요. 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약을 쓸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인슐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 당뇨병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도 처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부터 짚어볼까요? 네, 제2형 당뇨병에 쓰는 거고요. 먼저 약부터 쓰진 않습니다. 항상 생활습관 조절, 그러니까 운동하세요, 식사야 조절하세요 하는 것으로 이런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알약, 경구용 혈당 강화제 투여가 고려됩니다. 예.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운동 및 식사요법을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운동과 식사요법은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근데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선택은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이런 게 아니고요. 환자의 연령이나 체중, 그리고 동반된 질환 또는 다른 건강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서 약을 선택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을 2종류 또는 3종류를 병합해서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약에 있어서도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흔히 사용되는 당뇨약,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구아나이드계 약물 등 한 6에서 7가지 계열로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비구아니드계 약물이군요. 예. 네. 그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이 기억하는 그 메트포르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비구아나이드계 약물의 대표적인 성분이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메트포르민은 간에서 당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당을 많이 흡수하고 이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혈당이 굉장히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물이고요. 예. 그리고 체중 증가를 좀 일으키지 않는 약물이어서 이 메트포르민은 당뇨의 1차 선택약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 메트포르민이 성분명이에요. 상품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트포르민인지 아닌지는 약 이름 밑에 성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 메트포르민은 다른 당뇨약과 복합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분이 같이 섞여 있을 때도 메트포르민을 확인하시면 좋고, 약 이름에 M이라든지 메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복합제의 약 이름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요. 또 이 메트포르민은 250ml부터 2000ml까지 단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뒤에 500 또는 1000, 2000 같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부작용도 있겠죠. 혹시 약이 안 맞거나 하면 약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메트포르민 굉장히 좋은 약인데 또 흔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한데요. 네. 복부 팽만감, 그러니까 배에 가스가 찬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 또는 메스꺼림, 설사나 변비 같은 이 위장관계 부작용이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약을 드시면 2명쯤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위장관계 부작용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혈당 조절에 필요한 최소 용량을 확인해서 저용량부터 단계적으로 투약을 하고요.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식사와 붙여서, 그래서 보통 숟가락 놓고 바로 드세요라고 하는 약이 이 당뇨약입니다. 또 이 메트포르민을 사용할 때 좀 흔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유산산증이라 그래서 발생률이 높지는 않아요. 1년에 10만 명당 3명 정도로 매우 작지만 이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5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 유산산증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약을 먹고 나서 극심한 피로라든지 메스꺼움, 졸음 또는 호흡곤란, 혈압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혹시 이 약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때는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아주 1차적으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이지만 처방을 하면 안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냐면 중등도 이상의 심장의 환자,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는 사용을 금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요. 간질환이나 중증 질환, 과도한 알코올 섭취자, 그리고 심장 기능 이상이 있는 신부전이나 폐질환으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을 피해야 되는 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CT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할 때 당뇨병 약을 먹지 말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아마 CT, MRI 이런 영상의학 검사를 위해서 꼭 당뇨약을 복용 중인지 병원에서 물어보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예. 이 영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맥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때 이 메트포르민 당뇨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영제라는 약은 영상 진단을 검사하거나 또는 시술할 때 특정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찍었을 때 잘 나타나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엑스선 촬영이나 CT 촬영에는 요오드화 조영제가 사용되거나 바름 조영제가 사용되고요. MRI에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사용됩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CT 검사 시 사용되는 요오드계 조영제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요오드계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은 90% 이상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신기능을 저하했을 때 메트폴민에 의해서 유산산증, 아까 되게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유산산증을 혹시라도 유발할까봐 이 메트폴민을 CT 검사할 때는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CT나 MRI는 사실 찍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예약할 때 반드시 내가 먹고 있는 당뇨약의 성분을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 모든 메트폴민을 먹는 환자가 다 중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괜찮은 분들은 복용하시면서 해도 되는데 그곳의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니까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걸 꼭 알려주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단한다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길게 약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약을 만약에 먹지 말라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검사 당일부터 검사 후 48시간 동안 대략 이틀 정도를 중지하고 다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사 예약할 때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어떻습니까? 네, 당뇨가 생긴 게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왔을 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슐린을 좀 더 잘 나오게 해주는 치료제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이형당뇨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조금 더 잘하게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낮춰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췌장세포에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약이 쓰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당뇨가 좀 오래 지속돼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폰 요소제라고 또 분류를 하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약은 식전에 미리 복용을 해서 약이 가서 인슐린이나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식전 복용하는 약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을 모두 이렇게 감소시켜줍니다. 예, 이것도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약 설폰효 요소제의 가장 주의할 부작용이 저혈당입니다. 우리 당뇨약 얘기할 때 항상 저혈당 얘기를 꼭 하는 게 이 약 때문인데요. 뭐 손이 떨린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현기증이 온다거나 하는 이 저혈당 증세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딱 아세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 왔을 때 빠르게 당을 넣어줘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저혈당 부작용 때문에 이 약 역시 가능한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양을 늘리는 그런 약제고요. 그리고 식전에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식사를 안 하시면 당연히 저혈당이 오겠죠. 그래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꼭 복약 지도를 해드리고 또 이 약은 또 약간 체중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좀 철저히 운동요법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약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너무 복잡해질까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말한 메트폴민 계열 있고 그리고 설폰 요소제가 있고 그리고 식후 고혈당을 줄여주는 알파 글리코시다제 억제제라는 약이 있고요. 또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좀 개선해주는 치아졸리디디용계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계열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SGLT2라는 억제제라는 약물이 최근에 개발돼서 이 약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은 포도당이 세뇨가 신장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재흡수를 하는데 이 재흡수를 차단해서 혈당을 낮추는 원리여서 예.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분을 항상 충분히 물 먹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요로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예. 내가 먹고 있는 게 어떤 약인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뇨병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당뇨병 관리입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면서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잘 하시면 충분히 그 목표 혈당 수치에 도달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약을 끊을 수는 없나요? 약을 이야기하시는데 끊을 수 있죠. 대신 목표 혈당 수치까지 이게 되는 천천히 관리를 해서 쭉 이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끊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관리에서 약이 늘어나지만 않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약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이게 완치가 아니고 항상 혈당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해서 혈당 관리하시고 약이 늘어나지 않게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당뇨병 약과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있겠죠. 네, 당뇨 약 드시는 분들 당연히 다른 약 먹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약 간의 상호작용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을 할 때는 내가 먹고 있는 당뇨병 약을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일반 약이나 영양제를 구매하실 때도 내가 당뇨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당이성, 단맛이 나고 반들반들한 당이성이나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럽 종류 같은 것들은 혈당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구매하실 때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감기약 중에도 코막힘 완화해주는 슈돌페린 성분 같은 것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약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감기라는 질환 때문에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약을 반드시 먹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혈당에 영향을 주더라도 관리하면서 약을 좀 잘 내 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쓸 수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혈당 이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복용을 하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당뇨약 먹을 때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당뇨약이 최근의 트렌드가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혼합, 컨비네이션 된 약들이 많은데요. 이게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복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약이 과거에는 식전에 매번 하루에 3번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3번 먹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작용 시간을 좀 길게 늘린 서방정 형태라든지 SR, XR 같은 약간 그 제형을 변형시켜서 편하게 먹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약이 좀 커져요. 두 가지, 세 가지 성분이 섞여도 그렇고 SRG 같은 서방정을 형태로 만들어도 알약 크기가 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기가 부담스럽다면서 혹시 이거 먹을 때 반 쪼개서 먹으면 안 되는지 또는 잘라 먹으면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약의 그 제형에 따라서 절대로 자르거나 가루로 만들 수 없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마음대로 임의로 자르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약사에게 물어봐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의사 약사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병 약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 fell in love